이제 바로 이어서 여러분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 기조 세션 진행을 할 텐데요. 기조 세션은 총 두 분을 모시고 발표 청해 들으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포용과 평창 동계 패럴림픽 유산,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강연부터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UN 접근성 관련 공식단체죠. Global Initiative for Inclusive ICTs의 제임스 서스턴 부대표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장애의 포용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는데요.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Hello, I'm James Thurston, and I'm really pleased to be able to join you today. 서스턴이고 우리 녹화를 통해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중요한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디지털 혁명과 디지털 포용에 관한 제 의견 및 활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와 저희 조직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외모를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안경을 쓴 백인 남성으로 짧은 회색 머리의 외양을 갖고 있고요. 오늘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제 홈 오피스에 서 있습니다. 몇 점의 예술작품과 사진이 있는 흰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접근성 및 디지털 포용성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왔습니다. 산업계에서도 일해왔고 지난 7년 전부터는 국제 비영리 단체 일원으로 이 분야에서 종사해왔습니다. 저는 G3ICT라는 NGO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ICT를 위한 글로벌 이니시어티브인데요. 약 16년에서 17년 전에 설립된 국제 NGO로서 전 세계 장애인의 디지털 포용성을 주된 업무로 다룹니다. 저희 조직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이 발효된 비슷한 시기에 UN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이 역사적인 UN 협약을 정말 중요한 기술 측면을 구현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G3ICT는 실제로 전 세계 UN 조직과 함께 일하고 협력하며 여러 활동과 접근법을 통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용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G3ICT의 업무 영역은 이 장표에 나열된 4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저는 글로벌 정책 섹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정부, 장애인 단체, 산업, 대학,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정책 및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장애인의 기술 접근성과 디지털 포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는 또한 대외 관계 및 옹호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예를 들어 UN 시스템과 함께 포용성 및 접근성과 관련하여 협력하며 전 세계 장애인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술 및 장애 컨퍼런스 중 하나를 개최합니다. Enabling Summit이라고 하는 컨퍼런스인데요. 차기 컨퍼런스가 이곳 워싱턴 DC에서 10월 24일에서 26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아주 멋진 행사이고요. 매우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3ICT는 국제 접근성 전문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협회는 진정으로 글로벌한 협회로 전 세계에 회원과 지부를 두고 있고 업무가 전문성과 일부분이라도 연관이 있는 전문가들을 위한 트레이닝과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의 거대한 변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및 고령인구를 포함하여 아직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전환이죠. 그러나 이 디지털 전환은 모든 사람에게 더 잘 작동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더 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G3ICT 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조직 전문가 및 리더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인을 위한 보다 포용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안 저는 좋은 친구이자 동료의 뛰어난 통찰력 있는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며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글로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말이죠. 이 친구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의 오랜 장애위원회 위원인데요. 그녀는 또한 장애인임에 현재 미국 최초의 그리고 최대 규모의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의 CEO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이 친구와 저는 한 패널 토론에서 원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이때 했던 말을 지난 2년 동안 자주 인용해 왔는데요. 팬데믹과 같은 위기와 비상사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명확하고 긴박하게 일깨워준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글로벌 디지털 혁명의 결실을 장애인들이 충분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접근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훨씬 더 명료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글로벌 디지털 혁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처럼 빠르고 중요한 디지털 전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인구수보다 모바일 구독수가 더 많습니다. 전 세계 모바일 구독수가 80억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청소년의 70% 이상, 북반구에 있든 남반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의 70%가 온라인 상태이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개인적 필요와 선호도 및 능력에 맞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기를 기대하는 진정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혁명은 전 세계 모든 부분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죠. 500억 개의 IoT 또는 사물 인터넷 장치가 인터넷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냉장고, 자전거, 진공청소기 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에게도 큰 시사점을 미칩니다. 전 세계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 자동차 여행이 20억 건이 넘습니다. 글로벌 여행 계획 서비스 중에 무빗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현재 5억 명 이상이며 매일 이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50억 개 이상의 여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을 한 것이죠. 우리는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잠이 드는 순간까지 실제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숙면을 취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간단한 점검 및 솔루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GC-ICT에서 이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바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GC-ICT는 전 세계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각 국가가 접근성 및 디지털 포용성에 대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그 결과를 DARE 인덱스에 담고 있는데요. DARE 인덱스라고 합니다. 2020년에 우리는 137개국의 접근성과 디지털 포용성 진행 상황을 평가하였습니다. 모두 UN 장애인 권리 협약 서명 국가들입니다. 자세한 결과는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한국이 글로벌 지수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상위 국가들이 ICT 접근성과 포용성에 있어서 어떤 진전을 이룩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UN 협약의 기술 측면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최상위 국가들의 대부분은 유럽 및 미주 국가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도요, 카타르, 이스라엘, 호주,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몰타,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우루과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국가들입니다. 저희 대여 지수 2020년 결과입니다. 호주 이외에는 아시아 국가가 상위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한국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의 선두에 설 수 있고, 그리고 또 향후에 올해 2022년 분석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대열 지수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및 디지털 포용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정책 선언입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은요, 국가별 ICT 접근성 정책 선언을 다양한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2020년 결과를 보면은요, 61%의 국가가 텔레비전과 관련해서 일종의 접근성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들이 디지털 포용 관련돼서 긍정적인 정책 조치를 취한 것 중에서는 가장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텔레비전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러나 61%는 UN CRPD에 서명한 국가의 3분의 2도 되지 않고 ICT 접근성 정책 영역 중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역, 진전을 보인 영역인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요, 137개 국가 중 58%만이 웹 접근성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 밑으로는 54%가 포용적 교육 및 기술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가장 최근에 대열 인덱스가 진행된 해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이와 같이 중요한 ICT 접근성 정책을 갖추게 되었기를 바랬었습니다만 오히려 결과가 더 악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의 46%만이 정부가 접근 가능한 액세서블한 기술만 구매하도록 배포하는 공공조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안타깝죠.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에서의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접근 가능한 기술만 구매할 때, 즉 입찰을 필수 요건으로 이를 지정했을 때 장애인 포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조달 정책은 매우 강력한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는 포용적 조달에 대한 도구와 리소스가 포함된 포용적 인클루시브 웹 포털 by ICT4R.org라는 포털을 만들었습니다. 제 발표 말미에 링크를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8% 국가만이 모바일 기술의 접근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G3 ICT DEAR 지수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수는 국가가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하지만은요, 또 국가가 실제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나도 자주 목도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보는 것이요, 채택을 하지만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각 접근성 정책 영역에서 1에서 2% 국가에서만 정책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완전히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 저는 G3 ICT가 장애인을 포함하는 디지털 혁명을 보장하기 위해 행하고 있는 몇 가지 활동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도시들과 함께하고 있는 몇 가지 활동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도시와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진정으로 우리 세계가 도시에 형성이 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또 2050년이 되면 장애인을 포함하여 70%까지 그 비율이 증가를 할 것입니다. 나이키에서 접근성 노력을 이끄는 제 동료 중 하나는 종종 도시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도시는 이러한 글로벌 디지털 전환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정부 및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기술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기술 및 솔루션 시장은 거대합니다. 몇 년 내에 25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시티에서 접근성과 포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의 대규모 디지털 전환과 함께 기술은 광범위한 서비스, 핵심적인 서비스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도시에서 기술 및 스마트 솔루션이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교통 및 이동성을 지원하는 기술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행 계획을 위한 앱들이 있죠.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있습니다. 스쿠터도 있고요. 자전거, 지하철, 택시, 버스 이르기까지 우리 도시 내에서 여러 유형의 교통 서비스를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앱을 통해서 티켓을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교통 및 이동성을 지원하는 기술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교통계획 애플리케이션은 자세한 지도와 일정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이미지를 스크린 리더로 읽을 수 있을까요? 아주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또한 디지털 결제를 가능케 하는 기술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 터치스크린 또는 카드 판독기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결제 시스템이 있죠.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터치스크린도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시각 장애인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솔루션이고 매우 흥미롭지만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도시 내에서 교통요금이나 주차 위반 벌금 등을 지불하기 위한 모바일 앱이 많습니다. 도서관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앱을 사용할 때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고령자들이 사용하기에 화면 처리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사회가 중요한 또는 도시가 중요한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디지털 혁명 또는 디지털 전환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법원과 사법 시스템입니다. 영국에서는 법원이 더 이상 종이를 쓰지 않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아르헨티나죠. 상파울루, 브라질이죠. 법원에서 디지털화를 시도를 해서 법원 사건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이 점차 더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사 및 형사 사건 관리가 점차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많은 법원에서 원격으로 업무가 처리가 되면서 사법 업무도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또 UN 및 기타 조직의 연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장애인이 사법제도 안에서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전체 인구 대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법원과 사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접근성은 장애인의 사법 결과에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와 사회는 시민 참여, 관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유사한 기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도시가 기술을 사용하여 포용을 지원하도록 돕기 위해 G3ICT는 6년 전에 Smart Cities for All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도시와 협력하여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악화시키기보다는 더 큰 포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툴킷을 만들어서 도시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10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고 한국어로도 제공됩니다. 이 툴킷은 G3ICT 웹사이트인 smartcitiesforall.org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제 발표 말미에 다시 한번 링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키트에는 CIT 부서에서 어떤 글로벌 ICT 접근성 표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가 입증된 조달 정책을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각 도시가 구매하는 기술이 장애인도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앞서서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도시들이 엄청난 양의 기술을 구매하는데요.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도 모델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27개 변수를 살펴보면서 이 도시가 포용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배포하는데 얼마나 뛰어난지 또는 정보 격차를 악화시키는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전 세계 도시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툴킷 외에도 우리는 전 세계의 도시와 직접 협력하기 위해 선도적인 조직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 경제 포럼과 파트너십을 맺고 G20 스마트시티 연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20대 경제대국인 G20과 함께 만든 것으로서 이 도시들이 더 나은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죠. 현재 우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6개 도시에서 ICT 또는 기술 접근성을 위한 G20 모델 정책을 채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LA를 돕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5개 도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린 도시의 전문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ICT 접근성을 위한 G20 스마트시티 연합 모델 정책 채택을 도울 예정입니다. 아마도 한국에 이 프로그램의 후보 도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도시가 참여하기를 저는 희망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대구는 G20 스마트시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도시가 G3 ICT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G20 스마트시티 접근성 정책을 채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린 것은 도시 내에서의 디지털 혁명과 그 같은 디지털 전환의 접근성과 포용성의 중요성,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의 접근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의 일부 예시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아마도 한국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의 도시, 법원, 학교, 직장, 박물관, 즉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든 기관들이 디지털 전환을 겪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모두가 이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구매 및 배포를 하고 있죠. 이러한 와중에 이들이 점차 더 스마트해져 가면서 동시에 더 포용적이 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촉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애인 및 고령 인구를 포함한 더 포용적인 디지털 혁명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에 집중하고 그 같은 역량을 개발하도록 촉구하십시오. 디지털 기술 혁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 및 기술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도록 여러분들이 촉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위대한 도전과 기회가 눈앞에 있으며 G3 ICT는 우리의 도구, 프로그램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을 돕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계신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생산적이고 유익한 컨퍼런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에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gc3ict.org, smartcitiesforall.org, by ictforall.org, accessibilityassociation.org, menabling.com 아니면은 여러분 이메일을 직접 보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여기 주소가 나와 있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컨퍼런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리는데요. 우리 장애인에게도 또 다른 기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희망을 갖게 되는 강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제임스 서스턴 부대표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세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 청해 듣겠는데요. 송석록 경동대학교 교육학부 교수님께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유산과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송석록 교수님을 크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이크 좀 벗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고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경동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랜 동안 올림픽 아니면 패럴림픽, 유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다방면으로서 선생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우리 유승민 이사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최문승 강원도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유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저도 이제 강의를 요청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유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한 끝에 그럼 유산의 팩트가 뭔지,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다 올림픽이나 아니면 패럴림픽 유산에 관련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주요 부분만 유산에 관련된 대표적인 이야기만 제가 할 뿐이고요. 나머지 유산 진행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를 제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강의하는 게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집중해서 20분 안에 최대한 해서 끝날 테니까 한번 어떤 유산이 있었는지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2018 평창 패럴림픽 대회 유산과 미래 과제인데요. 유산, 미래 과제 부분별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너무 많은데 중요한 부분들만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얘기는 유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는 좀 뭐 커다란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산은 무엇일까요? 패럴림픽 생각하거나 아니면 올림픽 생각을 하시면 뭐 4년 전 이야기죠. 지금 뭐 베이징 올림픽 하고 있지만 4년 전에 패럴림픽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그 패럴림픽 2018 패럴림픽 그 5달 전만 해도 사실 대국민에 대한 장애인 인식 아니면 패럴림픽에 대한 인식이 50%도 안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패럴림픽 막상 개최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사실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는 다 다를 겁니다. 사실 레거시 이야기하면은 또 헤리테이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은 레거시를 이야기하는 거고, 헤리테이지는 이제 전통이나 아니면 관습들, 과거로부터 쭉 내려오는 것들, 아니면 세계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에도 물론 있고요. 패럴림픽에도 있는데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이제 레거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패럴림픽 유산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올림픽도 그렇지만 패럴림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으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뭐 경제적으로 올림픽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것도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지만, 성공과 실패, 이게 사람들한테 상당히 국민들한테도 민감하고 정부한테도 민감하고 그 당시 이제 강원도에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분야 IOC에서 제공하는 그런 레거시의 주요 부분은 스포츠나 도시,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 환경, 정치까지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IOC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고요. 이거를 사실 패럴림픽 IPC에서 어느 정도는 도입해서 이제 만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경기장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행사라든가 아니면 선수들이 참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이제 레거시에 포함이 됩니다. 하다못해 패럴림픽에서는 장애인들 통합 문제들, 사회 통합 문제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사회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패럴림픽은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선생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이제 올림픽 있고 패럴림픽이 있는데 굳이 이게 나눠서 물론 순차적으로는 합니다만은 1992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하는데 굳이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나? 사회 통합이고 우리가 통합 사회를 구축을 원한다면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게 통합으로 올림픽, 패럴림픽 같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하나의 축제화 형식으로 이제 스포츠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심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미래의 어떤 유산 가치가 아닌가 이런 것도 선생으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유산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그냥 유산만 있어서 유산을 보존하거나 아니면 유산을 후세에 전수하거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핵심 포인트는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영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궁극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그럼 유산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패럴림픽을 통해서 아니면 올림픽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이 개선되었는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아니면은 영양관리 측면에서 경기장 사용했습니다. 물론 일반 올림픽 경기처럼 많은 경기장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 5개 정도의 패럴림픽 경기장을 활용을 했는데 이 경기장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특히 패럴림픽 선수든지 일반 국민이든지 패럴림픽을 통해서
어떤 사후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은 거의 없습니다. IPC에서도 안 하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안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뭐 최문순 지사님 계시지만 강원도에서도 이제 그런 영향 검증은 안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하는 정부에는 하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안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유산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유무형의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을 해야 되고 우리가 찾아서 가치 창출을 해야 됩니다. 강원도면은 강원도 올림픽 발전과가 있고요. 올림픽 시설과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근데 시설을보다는 이제 발전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 아니면 패럴림픽 유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이쪽 그 비장애인 올림픽 쪽의 유산만 많이 챙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히려 이쪽 패럴림픽 쪽은 조금 더 사이드로 조금 밀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좀 공이 똑같이 다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유산이라는 게 이제 단기적인 게 있고 또 장기적인 게 있습니다. 단기적인 거는 이제 문화 행사, 하다못해 스포츠 이벤트도 단기 행사죠. 단기 행사인데 이게 상당히 사회에 임팩트를 가합니다. 또 장기적인 뭐 경기장도 단기로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그런 임팩트 있는 영향 요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패럴림픽도 어떻게 가치를 창출을 할 수가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문순 지사님한테 고마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 패럴림픽 개최되기 이전에 2017년인가요? 제 기억으로 제가 이제 그 장애인 체육, 특수 체육 전 세계의 한 60개국 그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때 이제 커다란 인터내셔널, 저희 부르기는 이제 올림픽 컨퍼런스라고 명칭을 땄는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사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성대하게 2017년 7월에 국제 행사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여기 평창에서. 이런 것 보면은 그런 영향력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개최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패럴림픽 장애인 체육 쪽에는 그게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패럴림픽 내부로 들어오면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한 5대 과제가 있습니다. 핵심 레거시가. 제가 이제 핵심 레거시라고 이제 칭했는데, 핵심 과제가 이제 문화, 경제, 환경, 평화, ICT, 누구나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하도 홍보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뭐 인터넷 쳐보면 많이 있습니다. 뭐 지사님도 잘 아실 거고요. 이런 5가지 측면에서는 과제가 정부에서 주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제로 5개 과제를 정부에서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고 이것들을 행사를 했는데, 근데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영양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면 주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 측면에서. 보시면은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경기장 측면 5개 경기장이 이제 쓰여졌거든요. 정선 알파인 경기장 패럴림픽 관련돼서 그리고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 강릉 하키 센터, 그리고 강릉 컬링 센터, 그리고 이제 올림픽 플라자. 올림픽 플라자는 지금 이제 철거했기 때문에 기념관이 이제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쉽지만 또 이거 정부의 정책이니까 새로운 또 기념관을 또 증축을 하고 또 2018 기념재단도 사실 출범도 하고 나름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정선 알파인 경기장, 사실 패럴림픽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 다 이제 비장애인 쪽에,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이거를 어떻게 유지 보존할지 아니면 복구할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곤드라를 설치를 할지 존치를 할지, 물론 최근에 이제 결정은 났습니다만 존치로, 이러한 문제들. 근데 그 문제들 안에서 패럴림픽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장애인도 올림픽의 패럴림픽의 한 축인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후 활용 문제들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가치 창출 면에서 지금도 한 4년이 지났는데 뭐 다 아실 거라고요. 4년이 지났는데 경기장 뭐 나머지 14개 뭐 이 경기장은 번외로 치고 이 패럴림픽 관련된 5개 경기장도 제대로 100% 활용이 안 됩니다. 제가 100% 활용 안 된다는 얘기는 선생 입장에서 물론 어떻게 활용을 할지 프로그램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아니면 경제적 관점에서 물론 모든 걸 경제적 관점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치 창출 면에서 실질적으로 아웃풋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4년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많이 아쉽게 생각해요. 보다 더 그 외국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릴리안메라든가 다 아실 거라고요. 아니면 영국 사례 대표적으로 진짜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사후 활용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례거든요.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하계올림픽 개최한 일본도 유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서 반영할 수도 있는데 4년 동안 사실 무지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해외 사례가 이제 영국하고 일본이 있는데 사후 관리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막 발족을 시켜서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 단체 같이 거버넌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가치 창출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지 어떻게 돈을 만들지 이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뭐 우리나라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현재 보면 조금 이제 과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평창 장애포럼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강원도가 주체고 주관이 2018 평창 기념재단입니다. 솔직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정부는 같이 안 할까? 왜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이 안 할까?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인 사정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그만큼 역할 분담이 원활치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도 안타깝습니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같이 수익 모델을 만들어도 부족할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부족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족 부분들은 조금 더 소통하고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자, 경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적 부분을 보면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 비용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왔는데 뭐 일본 나가노 1998년부터 그리고 최근 2022년도 중국 베이징 올림픽 뭐 장저카오하고 옌칭에서 세 지역에서 개최됐죠. 우리도 뭐 평창, 정선, 강릉, 뭐 설상은 평창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빙상은 강릉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있었는데 사실 중국에서도 그렇게 역할 분담으로 이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비용을 보시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18 평창 때 총 들어서 거의 뭐 한 14조 원 정도의 예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투입을 한 거죠. 거기에 뭐 운영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경기장 인프라 이런 투자 비용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림에서 보듯이 러시아 소치도 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이 동계올림픽 2014년이죠. 거의 뭐 상당히 많은 보시다시피 거의 60조 원 이상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14조 원 들어간 거는 상당히 저렴하게 그리고 잘 대회를 치렀다고 감히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이전에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지만 뭐 또 그 몇십 년 전 이전이니까 그만큼 적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나가노 올림픽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례죠. 우리 강원도도 이제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거의 뭐 20% 수준이잖아요. 재정 자립도가. 이 나가노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엄청나게 막대하게 투입하고 막 썼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시 때문에 이 쫄딱 망한 그런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가 나가노입니다. 대표적으로 1998년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평창이 패럴림픽을 잘 개최했고 올림픽도 아주 잘 개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보시면 정부와 조직이 민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뭐 정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조 원 정도 투입을 했고요. 조직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조 7천억 정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민자에서 3조 2천억 해서 거의 뭐 14조 원 정도 가량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뭐 운영비나 대간접 시설, 교통 이쪽 부분이 이제 교통 부분이 인프라 투자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죠, 사실. 이거는 뭐 이제 특히 강원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인프라를 투입했고 KTX도 강릉까지 쭉 들어가고 또 커피 스트리트 가면은 상당히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평창 그리고 이제 강릉이 상당히 많은 이 패럴림픽이나 올림픽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대표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나 제가 예전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림픽 기간하고 패럴림픽 기간에 지역에 얼마만큼 소비가 일어났는지 사실 뭐 이거를 산업연관표나 아니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게 아니라 모 신용회사에서 신용카드 쓴 그 비용만을 그 기간 안에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의 기간, 2018년도 올림픽 기간을 비교했는데 패럴림픽하고 똑같죠. 올림픽 기간에는 165억 원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와서 한 194% 2017년부터 증가한 걸로 나와 있고요. 패럴림픽 기간에도 거의 뭐 40% 이상 지역 소비가 많이 발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데이터고 사실 요렇게 뭐 한 보시면은 한 10몇억, 뭐 23억이라고 해서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하나 카드 회사에서 이제 그 시기에 소비한 액수를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현금화했던 그런 비용들 다 따지면은 그 액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됐던 게 사실 이 동계 패럴림픽이고 올림픽이다라고 객관적 데이터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대 과제 중에 환경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릴리암메르 대표적인 우리가 관광을 통해서 상당히 성공한 그런 올림픽 개최 도시죠. 패럴림픽 개최 도시고요. 1994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으로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볼거리가 진짜 많아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유산입니다. 이것도 경기장을 동굴 안에다가 졌습니다. 지금도 이건 상당히 커다란 그 관광 시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보러 갑니다, 여러분들. 저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밴쿠버도 경기장을 짓는데 실내를 폐 목조로 지었습니다. 다 버려야 되는 소나무가 썩어가지고 버려야 되는 그런 나무를 갖다가 실내를 환경 측면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활용 같은 경우는 좀 뭐 스포츠 센터를 하든지 뭐 사람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로 그 사후 활용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게끔 실질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환경이라는 게 굳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수익 창출을 적극적으로 환경 측면에서 유산을 만들어가면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강릉의 아이스 아레나, 빙상 올림픽에 있죠. 그리고 이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사실 문제만 계속 부각되는데 이 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지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왜 환경 문제만 자꾸 부각할까? 그리고 IOC는 왜 침묵할까? IPC도 왜 침묵할까? 저는 좀 IOC나 IPC에도 감히 좀 강하게 얘기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이런 그림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문화라는 측면에서 드림 프로그램 다 진행하는 거 아실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장애인 측면과 장애인은 나중에 조금 후에 도입은 됐습니다만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이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 설상이나 겨울을 체험할 수 있는 국가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우리가 그 체험 프로그램을 실제로 겨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활성화돼서 IOC하고 IPC랑 연계해서 좀 작업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뭐 프로그램의 문화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패럴림픽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 딴 신의현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의현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문화유산으로 만들면 어떨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그렇고 강원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이게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워낙 이런 진짜 전대미문의 어떤 업적을 우리나라 최초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유산의 가치 창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아마 뭐라도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이분을 위해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후세대에 다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내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화봉송, 자원봉사자 이것들에 대한 레거시도 충분히 우리가 기존에 있는데 이것도 가치 창출이 안 돼요. 하다못해 대표적으로 뭐 제주, 안양, 논산, 고창, 청도에서 성화가 왔습니다. 그럼 그 왔는데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그 유산이 있을까? 그거를 유산이 있다면 그 유산에 대한 가치 창출을 우리가 고민할까? 전혀 안 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런 가치 창출. 사실 그 강릉 그 올림픽 뮤지엄 가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뤄놨더라고요.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봤고요. 물론 뭐 이쪽에 그 올림픽 패럴림픽 기념관도 나름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인상적으로 특징이 있는 게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배려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평화입니다, 여러분들. 평화 대표적이죠. 평화.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이야기하면은 평화올림픽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남아 있을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뭐 그 김여정 부부장이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도 기억하는 게 통일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계속 와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종전선언이나 이런 측면까지 발전을 했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북미 관계에 의해서 이제 단절이 되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선을 계속 못 끌고 가는 것들이. 근데 이제 분명한 건 평화적인 올림픽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 1988년도에 냉전 시대를 종식시킨 게 이제 88 올림픽이죠. 그 88 올림픽 이후에 동서독 통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88 올림픽입니다. 그것처럼 이 2018 강원도가 주역이 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도 거기에 버금가는 평화올림픽의 어떤 상징을 만들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면 남북 간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저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4개월 동안 파견 나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패럴림픽에 그 참가한 선수 중에 여기 보시면 그림 중에 저 위에 이제 가운데 있는 선수가 9살짜리 그 제 기억에는 김동영 학생이거든요. 지금이 4년 지났으니까 13살 됐을 거라고요. 남한에 와가지고 무엇을 느꼈겠어요? 저는 옆에서 봤는데 마음이 엄청나게 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4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13살이 된 저 김동영 학생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남한에 대해서. 저 학생들의 꿈이 평화가 계속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저도 포함해서 우리 지사님도 포함해서 조금 더 평화 컨셉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ICT는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뭐 ICT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서. 자, 패럴림픽에 대한 포스트 패럴림픽 유산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반다비 체육관 다 아시죠? 이 반다비 체육관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올림픽, 패럴림픽 이후에 실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림픽, 패럴림픽 이후에 포스트 패럴림픽 유산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림 패럴림픽이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사실 초중 학생들을 전국
대상의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그 2018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 이후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패럴림픽, 포스트 패럴림픽 유산이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이게 주관하고 있는 데가 이제 2018 평창 기념 재단입니다. 그래서 2019년 설립돼서 적은 돈이지만 350억 원의 자본금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유산 사업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뭐 수호랑 반답이라든가 드림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평화 캠프, 이런 평화 포럼, 그리고 이런 평창 장애 포럼,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강원도와 힘을 합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릉 올림픽 뮤지엄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데코레이션 상당히 잘 돼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감사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림픽 패럴림픽 기념관입니다. 이것도 2021년도 1월에 개장을 했고요. 한 50억 원 들여서 이제 리모델링 했고, 우리 올림픽 플라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고요.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유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봤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스포츠 유산입니다. 올림픽도 스포츠거든요. IOC도 스포츠고 IPC도 스포츠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스포츠를 우리가 있는 그런 매개체죠. 우리가 여기도 다 스포츠를 통해서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스포츠를 통해서 이 자리에 쓴 거고요. 그게 다 유산입니다. 근데 상호 기관 간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이제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가 스포츠 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출범하기로. 그리고 이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모든 스포츠, 패럴림픽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체육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게 이런 스포츠 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다. 여기서 보면 스포츠 가치, 스포츠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법조문 안에 보면 어떻게 스포츠 가치를 활성화해야 되고 스포츠 유산을 장려해야 된다. 법조문화 시켰습니다. 그만큼 유산이 앞으로 중요해진 거다. 그리고 꼭 올림픽, 패럴림픽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의 건강, 그리고 전 국민들의 어떤 생활체육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게끔 이 스포츠 기본법의 기본적인 우리 국민들의 스포츠권을 그 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누구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이것보다도 오히려 조금 한 단계 발전해서 앞으로 광범위하게 국민의 어떤 스포츠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가 스포츠 기본법이다. 그 안에 유산도 들어있다. 그래서 뭐 관련인 계신 여기 뭐 공무원들이나 계신 분들은 꼭 그 안에 유산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관련 기관과 좀 협조를 하면 훨씬 더 유익한 스포츠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스포츠 유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유산과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그 평창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 때문에 생겨난 게 스포츠 유산과입니다. 이곳하고 정부하고 강원도하고 그리고 이 기념재단하고 보다 더 연계하고 협력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소통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쭉 나열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협력기관과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게 K스포츠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잡았는데 K스포츠화 하는 작업, 이게 이제 유산을 만들어가고 가치 창출하는 작업이거든요. 이 많은 기관들과 우리가 이것 이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기관들이 같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스포츠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후세대 계승 발전시켜야 되고 궁극적인 거는
가치 창출을 해줘야 됩니다. 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IOC나 IPC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원도 끌어내야 되고요. 또 이런 스포츠 유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 기구도 만들 필요성도 있고요. 솔직히 저는 뭐 강원도에서 이런 유산의 핵심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이런 유산 관련된 국제 기구든지 아니면 조직이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치 창출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서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면 이 가치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 국민들에게 향유하게끔 하고 그 향유 가치가 우리나라에 다시 어떤 수익 모델로 돼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가치 창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민해 볼 만한 스포츠 가치 창출 수익 모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이제 IOC나 IPC에서 권고하는 디지털화, 스포츠도 더 이상 전통적인 스포츠를 가지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체육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화, 가상현실 다 아시죠? 젊은이들은 다 압니다. 이 스포츠도 여기 연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치도 창출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도 그냥 메타버스 하니까. 스포츠도 메타버스와 연동해야 되고요. 이런 가상 공간에 무엇인가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젊은이들이 그냥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 먹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줘야 될 책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K스포츠 유산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함께 노력해주면은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 좀 긴 시간 죄송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성록 교수님 고맙습니다. 평창 패럴림픽이 남겼던 우리 스포츠 분야의 가치와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기조 발표를 통해서 장애인 권리 인식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휴식 후에 저희 두 번째 세션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장애인을 위한 포용적 세상과 권리에 대해서 얘기 나눌 예정인데요. 저희 로비에 강원도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인제군지부의 그 바리스타 여러분들께서 맛있는 커피와 차를 직접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커피 한잔 하신 후에 저희 4시 10분부터 두 번째 세션 진행될 예정이니까 다시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4시 10분부터 진행되는 기조 세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